자, 요번에 이제 살펴볼 것은 이제 그 푸셈, 신푸셈이 있는 내용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신푸셈 120페이지 펴보세요. 예, 이건가? 120페이지가 아니라, 잠깐만. 제가, 120페이지가 아니라, 여기, 118페이지는 아까 침에 각자 읽어보시고, 120페이지 맞네요. 예, 120페이지. 자, 거기에 이제 그 무인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치부를 했는가 관련된 내용이 120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문신들은 이제 사회 경제 개혁에 소홀했다. 그래서 문신들은 올해 준비한 향후의 구체적인 사회 개혁 준비를 개혁을 준비하고 전변을 일으킨 게 아니기 때문에 개혁을 기대하기는 무리였다. 그래서 이제 12세기 때 그 농민들의 유리로 포함됐듯이 유리라는 건 농촌사회에서 이제 떠나갔다는 거죠. 유망됐다 이런 뜻이죠. 자, 표현된 뜻이 항촌사회 문제가 심각했고 이자경과 모청의 난에 닿을 수 있듯이 지배체제에 상당한 동요가 있었다. 그러나 무인 집권 초기에 명종 때에는 무인들이 서로 치열한 권력 싸움을 벌였을 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제에 습한 적극적인 노력도 없었다. 그래서 최충원이 등장하면서 봉사 10조, 시무 10조를 통해 사회, 경제, 정치, 사회 여러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개혁 의지가 없으므로 그가 제시한 해결책은 실행을 옮긴 바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인 집권기들은 부의 축적에 열을 올렸는데 문신보다 더 심했어요. 이들은. 그래서 이제 문신들이 소유했던 전지와 노비를 차지하고 재물도 빼앗기고요. 빼앗았고 최고 무인 집정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씨는 전라도 경상도에 농장에 강대한 농장을 갖고 있었고 김준도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예,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농민과 소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농민과 소민들 반항, 저항 운동의 하나의 배경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새로운 문신들 등용 보면 자, 무인들은 집권 초기에 문신들에게 적대적이었다. 많은 문신들을 처단했으며 살아남은 무신들의 권한도 축소하고 그들 의심했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 무인들끼리 이끌어낼 수 없으며 문신들 도움이 불가피했고 그리고 이 무인 정권기가 점차 안정화되면서 문신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이제 최씨 정권 때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이용했죠. 그러니까 무인 집권기에는 이전 시기보다 과거제가 더욱 활발해져 운영되어 많은 인사들이 등용했고 그래서 과거 제도가 제일 많이 실시했던 시기가 무인 집권기 때요. 자, 이때 새롭게 등장한 문신들은 과거의 문벌 귀족과 연결되기보다는 지방의 토착 세력들과 연결된 향리 세력들이 많았죠. 따라서 신진 세력들이 크게 약진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행정실무를 담당했을 뿐 활동이 제약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한계를 말하고요. 자, 그러나 채무 때 가면 그 문신들을 우대하고 이들의 정치 운영에 적극 활용하는 하여 많은 문신들이 중앙 정계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었다. 이 공간이라는 것이 이제 정방과 서방을 얘기하죠. 자, 그렇지만 역시 최고의 권자는 무인들이 차지하여 권한 갈등의 제한일 수밖에 없었다. 자, 이 공간에서 활동했던 그러니까 이제 정방이나 서방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규보예요. 이규보. 이 이규보는 우리가 이제 동명왕평을 쓴 사람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동명왕평 외에도 여러 책을 썼어요. 예, 저술도 많이 남겼고. 그래서 이걸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문집을 만드는 게 동국 이상국집인데, 자, 이 동국 이상국집은 고종의 명령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때 이제 집권자가 누구였어요? 최씨 정권이었죠. 그러니까 최씨 정권 후원 아래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많은 문인들이 있음에도 그리고 많은 문집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그 만들어진 문집은 그 당시 최씨 정권 때 만들어진 문집은 이 동국 이상국집이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 이규보 같은 사람은 그 당시 무인 집권기와 상당히 집권자가 유착이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방과 교정도건 사병해 갖고 이제 최씨 정권의 권력 기반에 대해서 좀 보죠. 자, 무인들은 기존 정치 기구를 그대로 이어받아 운영했는데 초기에는 상장군과 대장군의 고위 장군 그 회기구인 중방이 가장 중요한 정치 기구였죠. 자, 이후 이제 필요에 따라 새로운 정치 기구가 만들기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방이에요. 자, 이 정방의 역할은 인사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거예요. 교정도감의 인사권을 떼온 거죠. 그래서 최후 때 이제 설치됐고요. 자, 원래는 무반 인사행정은 2부가 하고 그다음 무반 행정은 병부가 이제 했어요. 삼성 이성 육부 체제에서는 그때 근데 최충호 때는 교정도감에서 인사행정을 깊이 관여했고 최후 때는 교정도감의 인사권을 떼어다가 정방을 설치했다는 거죠. 그러면 정방에 있는 간직들 볼게요. 아까 침에 이제 쭉 얘기했던 정방의 정색 승선, 정색 소경, 정색 서재 등등 정식 간제들이 있는 인원들을 채워줬고 요 명칭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정색 승선, 정색 소경, 정색 서재. 왜 그러냐면 이거 기출가 나온 거야. 기출 그 사료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출 사료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요 간청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단서를 준 게 뭐냐면 뭐 여러 개 단서가 있지만 정색 승선이나 정색 소경이나 이런 정방 아래에 있는 간직들이 쭉 나열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 이 정방이구나 하고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직접 정안을 만들어 전주를 관장하고 국가 결재를 받은 것과 공식 기구의 일명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적 기구였지만 그 공식 기구의 일명을 갖고 있다고 했죠. 자, 여기에서 전안이라는 것은 이게 인사권을 갖고 있는 기구잖아요. 그래갖고 인사권을 갖때 인사 그 명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사 후보 명단. 그리고 이제 이 후보 명단에 따라서 전주 인사 누굴 결정할 것이 권한을 갖고 있는 거야. 인사권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결정하면 국왕이 결재를 받는다는 건 형식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전환에 따라서 전주 최시정권의 집권자가 이제 이미 다 결정한 것들을 국왕의 형식적으로 그냥 도장만 찍어줬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공식 기구의 일면을 보이고 있다 보이고 다른 기구들은 나중에 무신 정권이 멸망하고 나서 무너지고 나서 다 없어졌죠. 근데 유일하게 정방은 계속 살아남았다고 했죠. 이 기구는. 자, 그래서 인사행정을 정방에 정당하게 함으로써 간임 및 그 후보군에 대한 사적 충성을 유도했다. 음,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 최후 때 많은 문인들이 배출했는데 앞에서 이제 언급한 이규보나 금이나 긴창이나 박원 등이 유명했다. 자, 최신 정권 몰락 이후에도 정방은 완전히 국가기관이 되었다. 그래서 무인 정권기 때 새로 만들어진 정치기구는 무인 정권의 종말과 더불어 사였지만 정방은 그 후에도 계속 존속됐고요. 정방은 앞에서 언급했지만 되게 왕권이 강할 때 폐지되었다가 반대로 신권이 강할 때는 부활하는 그 양상을 보였어요. 근데 약간 그때그때마다 정방 명칭이 달라져요. 왜냐면 이제 지인방이나 뭐 차차방 이름을 불렸다가 창왕 때는 또 상서사로 이렇게 했는데 다 정방 계열중 정방이 이름이 바뀌어서 하는 건데 다 이 정방 쪽에 이제 계열의 이제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방위에도 이제 새로 창출된 기구로서 뭐가 있었냐면 교정도감하고 서방이 있었어요. 예. 교정도감은 최충원이 설치됐는데 인사 재무에 관한 권한은 물론 비위를 유치하고 검찰권까지 장악했고요. 게다가 이제 역대 권신 등 고정덕을 장관 교정 결과물 간직의 취임에 막대한 권력을 누렸고 그다음에 이제 무인 집정관은 불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허용했죠. 계부라는 권한이 있죠. 예. 그래서 독자적인 간청이라든지 관리를 둘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최충원은 진강구를, 최우는 진양구를, 그다음에 김준은 해양구를 각각 열었다. 예. 근데 이제 최씨 정권 중에 최양과 최희는 불을 열지 않았어요. 불을 열어다고 해서 이제 시급을 줬지만 거절을 했어.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교정도감의 무인 집권자는 부에 소속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서방 때 이제는 최후 때 설치된 곳은 문객들의 조직이었고 이들은 이제 세 번 나눠 집정자를 수기했다. 자, 그다음 무인 집정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보장받고 신변을 호위할 필요가 있어서 공병과 구별되는 사병을 육성했는데, 자, 이 사병들은 이제 뭐냐면 문객들이 주로 담당했어요. 그래서 이 문객들은 그 밑에 들어가면서 이제 충성 관계를 맺으면서 먹고 자면서 거기에 이제 집권자들 밑에 들어가서 했던 사람들 문객들이야. 그러니까 이 문객들은
최씨 정권 이전에도 계속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최씨 정권 때도 계속 이런 문객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객들에 의해서 이제 구성된 부대가 도방인데, 이 도방은 조직화된 사경 집단으로서 그 기원이 경대성 때부터 이제 올라가죠. 경대성의 이제 신변 호의를 위해서 만든 것에서 비롯되었다. 자, 이 도방은 최초용 때 와서 최씨의 가장 중요한 권력 장치로 재건됐고요. 그리고 이제 도망을 확대 개편돼서 마별초와 이제 개편하고, 그 뒤에 이제 가별초와 이제 마별초, 야별촌 군사 조직을 추가했다. 자, 마별초는 기병을 구성됐고 한 특수부대인데, 자, 의장대 역할을 보다면 실제 군대보다는, 네, 의장대 역할, 지금도 의장대라는 게 있잖아요. 군대 가 보면 이제 뭔가 키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반듯반듯한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으면서 이제 제식 훈련 같은 거, 제식 절차 같은 거 보여주고 퍼레이드 보여주고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거는 뭐 때문이냐? 최씨 집정대 최씨의 권위를 가시하는 정치적 기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자, 쿠데타로 성립된 문인 정권은 야하그 지배층의 불만을 전제로 성립하여 종교의 문벌 귀족 중심의 체제를 타파하는 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치 운영이 종교의 문신 중심에서 무인 중심으로 바뀌었고, 기존 정치 기구를 이어받는 한편 새로 필요했던 정방, 교정도 간 서방을 두었다. 또 사병원은 도박이 만들어졌고요. 또 무인 중심의 정권 운영됐지만 과거제는 오히려 활발하게 운영되어 지방에 기반을 둔 신진 세력들이 대거 중앙 정계에 진출한 모습을 보였다. 자, 이들을 이제 신진사대부의 원류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봤고, 관련된 사료는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한번 여러분들 눈에 발라두세요. 네, 요즘에는 사료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눈에 좀 익혀두셔야 돼. 한문을 해석 못하더라도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익혀두시면 그걸 유추해갖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한문 내용을.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무신 접근기 때, 이제 무신 집권기 때 일어난 농민과 천민의 난, 남적이라고 하는 그 난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다시 이제 통론에 돌아가서 한번 보면 요거와 관련돼 갖고 예전에 두 문제 정도 나왔어요. 네, 삼국 부운동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나왔냐? 김사민 호심의 난인가? 농민 반란 관련돼 갖고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나올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죠. 요 부분도. 자, 요거 한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고 그 통론 내용 한번 읽어보죠. 자, 31페이지 보세요. 도충자료. 아, 이거 읽었네요, 예전에. 제가 읽은 것 같아. 하층민의 저항과 신분 구조 변동에서 읽었으니까 건너뛸게요. 예. 제가 이거 표시를 했는데 이미 읽었어. 딱 보니까. 예. 자, 그러면 통론 넘어가죠, 그냥.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볼게요. 자, 무신단 후에 무신 정권을 이제 사도하기 위해서 무신계의 반환과 이와 연결된 사원세력 항제,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우인 상원 간의 분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때 동시에 이제 농민과 천민의 봉기가 일어났어요. 주로 하산도 지역에서 일어났죠. 자, 이들 농민과 천민의 봉기는 양반 관리들이 정치적 반란과는 달리 사회 경제적 모순에 의한 하층의 반항이었죠.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것은 정치 권력을 어떻게 나눠가느냐 그런 데 문제였는데, 요 농민 천민이라는 대개 이제 사회경제 모순, 뭐 약탈을 당했거나 아니면 이제 신분해방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무신단으로 정권을 잡은 무인들은 토지를 경영함으로써 농민들의 민족을 빼앗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앞에 있었던 문벌 귀족보다 훨씬 더 농장이 그때 더 확대됐어요. 자, 그다음 무신단을 정권을 잡은 무인들은 토지 종에서 농민의 민족을 빼앗고, 또한 지방 관리의 가련주구로 생활이 궁극해져 전국 각지에 밀란이 강범위가 발생했다. 요때 지방 관리들을 주로 누굴 임명했냐면, 후세에 나와 있지만 주로 이제 무관들을 많이 임명했어. 이 무관들이 내려와갖고 뭘 하겠어요? 뜯어 먹겠지.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문신 관료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뜯어 먹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제 역사책도 있고 그다음에 경서도 읽고 하니까 그런 걸 이제 바탕으로 적당히 장기 지속적으로 뜯어 먹었는데, 이 무관들은 무식하다 보니까 그냥 와가지고 그냥 남의 걸 그냥 다 뜯어 먹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밀란이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예전에는 그냥 도망쳤는데 너무 뜯기니까 밀란이 일어났던 거야.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이 밀란은 백성들이 일으킨 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어떤 반란이라든지 이런 거와 달리 백성들이 일으킨 밀란은 어, 특정한 세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나요. 첫 번째 시기가 어디냐면 앞에서 이제 강조했던 신라 있죠. 신라 말기 때 일어난 원종 예노의 난 같은 이런 밀란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무신정권기 있죠. 이 무신정권기 때 일어난 밀란들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조선시대 19세기 있죠. 19세기 때 이제 인수민란 봉기 있죠. 인수농민 봉기. 그렇지 이제 인수농민 봉기 같이 일어난 그 19세기 때 밀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 세 시기 때 일어난 것이 특징이다. 대개 보면 이런 밀란들은 어떤 정치적인 요인보다는 뭐와 관련 사회 경제적 배경 때문에 일어나요. 못 먹고 못 사니까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독재자가 독재를 하더라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밀란 절대 일어나 안 나요. 근데 아무리 성군이라고 취하는 사람이 등장했다고 해도 그 당시 어떤 사회경제 모순이 폭발되거나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어떤 문제점 등 누적되면 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요 밀란이 일어난 시기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 하나하나가 뭐냐면 기출하고 관련돼 있다. 네. 요 시기가. 자, 그래서 이제 신라 말기 때 일어난 밀란들, 무신 정권기 때 일어난 남적들, 19세기 때 일어난 뭐 세도 정식에 일었던 임술 농민 봉기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이 시기를 집중적으로 봐주세요. 자, 그래서 이 농민 동요는 이미 무신난 이전부터 싹트고 있었는데, 문신 귀족들은 토지 점탈과 농민에 대한 가중한 스타일로 농민들이 이제 유민으로 떠들게 되는데 또 도적이 됐죠. 근데 무신난 이후에 집권 군인들은 보다 더 가중한 스타일을 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 생활이 더 궁궁해졌고, 이 농민들은 무신 상호 간의 어떤 정권 다툼에 통제 약화된 틈을 타서, 그러니까 중앙 권력이 이제 약해졌잖아요. 통제가 약해지니까 이때 이제 곳곳에 봉기하기 있었어요. 자, 이때 이제 주로 일어났던 것이 최충원 이전, 아니면 최충원 초기 때요. 그래서 최충원 이전 때나 최충원 초기 때, 그러니까 학력기 그 전까지 30년 동안 집중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시기 때 보면 무신 정권기가 형성된 명종 때와 최충원 독재 정치가 아직 자율잡전 초기 때 집중적으로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못한 신종 때는 지방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면서 밀란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자, 그래서 무신 정권기 때 밀란은 처음에는 서북 지역에서 일어났죠. 이걸 서적이라고 하죠. 고조사는 서적이라고 기록이 됐어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이 개경에서 멀리 떨어진 특수한 군사 지역에 제일 먼저 무신 정권에 대한 반항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종 2년 때 서북계 그 창주, 그다음 성주, 철주, 대개 보면 평안도 일대 지역이죠. 이때 이제 뭐냐면 수령의 타락과 주구의 반발 밀란이 일으킨 데서 비롯돼서 1174년 서경 유수 조위총의 난에 때 많은 농민들이 참가를 했고, 조위총의 난이 평정난 이후에도 그나마 무리들이 계속해요. 계속 이제 1179년까지 이제 일어났고요. 자, 이 서적이 일어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조금씩 일어난 게 남부 지역, 이제 하산도 지역 남적이에요. 남적에서 이제 밀란이 거의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보시면 돼요. 자, 이 같은 밀란이지만 서적은 국경지대 군사력 조건에서 봉기를 했죠. 자, 근데 이에 대해서 남적은 농민생활 불안해서 야기된 순수한 밀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서적과 남적의 어떤 차이점, 음, 요게 이제 뭐냐면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밀란이지만 차이점 쓰라고 하면 요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한데, 자, 남도의 밀란 중에 대표적인 난이 많이 알려진 이제 교과서에 있는 그 명종 6년에 있는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난 망이 망소의 난이죠. 요 망이 망소인데 이게 명학소를 다 볼 때 이제 소라고 이제 보면 이거는 항소부국의 소죠. 그래서 좀 약간 이제 부국민들이 일으킨 반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전에 얘기했지만 이 명학소는 오늘날 대전 유성구에 있는 지역이에요. 숯이나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지역이죠. 지금은 좀 잘 사는 동네였지만 예전에는 못 사는 동네였어. 그 지역 대전 지역 일대가 좀 약간 그 당시에는 그렇게 뭐잘 살았던 지역은 아니었어요. 고려 시대 때는. 그래서 망이 망소리가 난을 일으켰는데, 자, 이때 이들은 한때 이제 공주를 점령하고요, 강군을 물리쳤고, 왜냐하면 그때 강군들이 그 앞에 조이총이 난이 있었어요, 북쪽에.
그러니까 핵심 병력들이 조이총을 진압하는 데 갔고, 요때 파견된 강군은 좀 이성급 부대들이야. 한 3천 명 갔는데 요 3천 명을 망이 망설인 농민군들이 뭐냐면 무찌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하여튼 조이총 나는 먼저 진압해야 할 정부 입장에서는 얘들 좀 어떻게든 좀 해를 해야겠다. 그래갖고 얘네들에게 뭐 이렇게 다 용서를 해주고 명확소를 이제 충수면으로 올려주고 등업시켜주고 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조이총이 나는 이제 진압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요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갖고 다시 얘네를 탄압을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시 봉기를 해서 정부의 대대적 토벌을 해서 진압이 됐고요. 자, 비록 이 망이 망수에 나는 진압이 됐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농민을 주체로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농민 반란의 의미도 있으면서 천민 집단인 특수행정국이 소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농민 반란의 부국 청민의 신분해방 운동이 복합된 것이다. 그러니까 농민 반란과 신분해방이 같이 일어난 반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반란은 실패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반란의 영향은 상당히 지대하죠. 창대하고. 그래서 이 반란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부국민의 항쟁들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이제 고려 말기에 들어가면 이제 조금씩 일반 군현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조선 초에는 아예 없어지게 돼요. 양속 부국이.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후에 이제 어 영중 12년에는 충청도 강성, 지금 옥천이죠. 옥천과 부성에서 이제 수령의 타락과 반항에서 농민의 반란이었고요. 전주에는 군인과 간노의 반란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이 시기 때 이제 경상도에서 명종 23년에 일어난 남적이 있는데,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김삼인과 호신과 관련된 남자. 자, 김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김삼이는 이름은 아니고 삼이라는 거는 삼위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삼위승? 그러니까 정식 승려가 되기 전에 겸습 승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절에서 생활을 하지 않고 밖에서 민가에 생활하면서 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승려가 되기 위한 예비교사, 우리식으로 예비교사 같은 역할을 했던 게 삼위승인데, 이 삼위승이었던 김씨를 가지고 있는 삼위승이 반란이 있었기 때문에 김삼이라고 해요. 예, 원래 이름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 이름은 아니고 김시성을 가지고 있는 삼위승이 익힌 반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운문에서 일으켰고, 호시민이라는 사람이 지금의 울선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죠. 처음에 이 김삼인과 호시민이라는 각각 별도의 난이었어요. 예, 별도의 난이었는데 나중에 서로 연합을 하죠. 그래서 그 세력이 경상도 전역으로 확장됐고, 자, 그때 이제 이 밀양 싸움에서 전국에 패배해서 7천 명이나 죽였다. 죽음을 당하고 이제 진압을 했는데, 요 난에 대해서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뭐 정부군이 패배를 했어. 패배를 왜 했냐면 그 이민의 아들 중에 한 명이 그 이제 거기 어 그 부사장관 내는데, 그 이민의 아들이 정보나 여러 가지 물자들을 그 농민군대한테 다 알려주는 거야. 응. 결국에는 그 총사령관 정준군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알고도 이 사람이 권력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픽스 못하고 자살하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걸 두고 봐라, 이민이 경주 출신이니까 이 김삼인 나는 호시민 나는 이렇게 이제 지원했던 건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유출을 했던 거 뭐냐면 농민군한테 이 사람이 이제 이민이 신라 부흥 운동을 깨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요거를 뭘 보냐, 김삼인 호시민 나는 신라 부흥 운동을 판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뭐 또 다른 의견도 있어요. 왜냐면 이민이 집권자인데, 비록 그 사람은 경주 출신이지만 나라를 세웠으면 진작 나라를 세우고 경주 개경정부 띄웠고 고려왕조를 폐하고 자기가 사였으면 됐지, 굳이 이렇게 쪼잔하게 자기 아들을 통해서 무슨 정부의 저그 농민군에게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뭐 물자가를 대주고 빼돌리게 했겠냐, 이건 그냥 그 아들들의 그냥 개인적 비리에 불과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하여튼 그 김삼인과 호심의 난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경상도 일대 남적이 완전히 가라앉는 건 아니었고, 1199년에 명주, 지금의 강릉에서 이제 밀란이 확대되어 삼천 울진이 점령되고 또 동경에서 또 밀란이 일어났다. 자, 요 동경에서 일어난 밀란은 이제 신라 부흥운동을 이제 뭐냐면 포방을 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만일통 사상이 남아 있었어요. 사마일통. 그래서 사마일통 이식은 이제 그 통일신라 시대부터 형성된 거죠. 예. 우리는 하나지만 각각 또 사마로 갈려져 있다. 백제, 고구려, 신라.
그래서 일통의식이 강할 때는 중앙정부 강할 때는 일통의식이 강하다가 중앙정부가 약할 때는 사만의식에서 분립된 역사의식이 나타.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일어난 밀란들을 보면 고구려 부흥운동이나 신라 부흥운동, 백제 부흥운동 같은 걸 내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대표적인 동경 같은 경우에 신라 부흥운동 같은 것들 이렇게 이제 일어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 중에 이제 신라 부흥운동, 동경민들 밀란 요거 관련돼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듬해 진주에서 공사노비의 반란이 나왔고 합천 지역에는 부국민의 반란이 또 일어났고요. 자 그래서 이들도 서로 연합정선을 형성됐고 거기 일반 농민들도 가담을 했다. 자, 그 다음에 1202년에는 또 신종의 경주 중심으로 한때 대규모 밀란이 형성됐다. 그래서 이제 요 앞에 동경 그 경주 밀란 내용과 함께 요것도 신라 부흥운동을 내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운문, 운진, 초적 같은 반란군 합세 그 기세에 잠복 강성했으나 최충원의 가감한 토벌로 이들의 평정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신정권기에는 농민봉기뿐만 아니라 노비 반란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명학수의 망이 망수에 나는 이러한 농민과 천민의 연합 형태도 있었고요. 천민과 노비든 천민 계층은 지방 통제의 약화를 틈타서 신분 해방을 깨하는 봉기가 일어났고, 자 이러한 농민 반란 중에 대표적인 반란이 그 뭐냐면 1198년에 개경에 일어난 만적의 난이에요. 예. 이 만적이 난인데 자, 이 만적은 나는 신종 1년에 했어요. 최충원 집권기 초기 때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산호 만적,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산호비예요. 공노비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걸 최충원의 노비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드라마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최충원 노비는 아니에요. 명확하게 몰라요. 누구 노비인지. 다만 그 최충원의 열전 속에 만적의 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어. 근데 어느 기록에 보든 최충원의 만적이 최충원의 노비다? 이렇게 기록이 없어요. 예.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개경 북산의 공사 노비들 모아놓고 무신난 이후에 공경대부들이 천인들이 많이 나왔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이민이죠. 그래서 이민이 신분해방 운동의 역할 모델을 한 거야. 이 사람 자체가 정치가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거죠. 자, 우리들도 최충원과 주인들 중이고 천인해방하여 공경 장상이 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고조사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공경 장상이 뭐 따로 시가 있겠느냐? 이거는 이제 그 중국 그 진승 5광 때 진승이 얘기한 말이죠. 이걸 인용한 것 같아. 자, 외치면서 대규모 반란을 도모했지만 도중에 발각돼 실패를 하고 말았죠.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종놈 하나가 꼬발렸죠. 자기 주인에게. 자, 그래서 하여튼 노비, 천민은 농민과 같은 피지배추와 함께 시달림을 받았으므로 서로 부합해 민간을 일으켰는데 특히 이들은 천민 신분에서 해방을 오프했다는 점에서 농민 봉기와 차이가 있다. 일반 이제 그 천민 신분이 이렇게 노비들 반란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죠. 요거 관련돼서 이제 그 만장의 난과 관련된 내용은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33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33페이지. 네, 만적의 신분 해방 운동. 이 고조사에 있는 내용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어. 자, 여기면 신종 원년에 산호 만적 6인이 북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공사 노비를 불려 모의했다. 나라의 경사 개인년 이후에 경인은 이제 정중부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을 얘기하고요. 정중부 이방 이고 이런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 있죠. 예. 그러니까 계산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되냐면 김보당의 난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요 두 사건 때 이제 공통적으로 무인이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 앞에서 이제 언급을 했죠. 자, 계산한 이후에 고관이 천민과 노비에서 많이 나왔다. 장수가 재산이 어찌 따로 시가 있겠느냐. 요거는 이 사람이 처음 말한 건 아니고 요거는 사기에 있어요. 사기에 진승 세가전에 있어. 진승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중국의 농민 반란을 최초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거야. 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좀 아는 거 보니까 만적이라는 사람이 좀 유식했나 봐. 노비 신분에도 불구하고.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우리가 왜 육체의 괴롭힘을면서 채찍 및 곤욕을 당할 수 있겠느냐. 여러 노비들이 모두 그렇게 다고 얘기했다.
모두 그렇게 여겼다. 느는 종이 수천 장을 잘라 모두 정자를 새기어 포식을 삼고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 정자를 이렇게 해서 포식을 삼은 게 뭐냐면 노비들은 글자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좀 아는 글자가 뭐냐면 정자였나 봐. 그 당시 정남할 때 정자. 흔히 쓰는 글자이기 때문에 잘 모르 뭐 한자를 모르던 그 노비들도 다 알고 있었나 봐. 이 정자를. 그래서 이걸 포식을 삼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약속을 했는데 우리들은 흥국사 복도부터 격구장에서 이르기까지 한꺼번에 모여들어 북치며 소리 지르자. 그러면 대궐 안에 있는 한가지 반드시 안에서 응할 것이며 간노들은 대궐 안에서 처단한 자를 죽일 것이다. 자, 그런즉 우리는 성 안에 봉기한 칠충원들을 죽이고 이어 각각 그 주인을 쳐서 죽이고 천인오족을 불사해서 우리나라에게 천인을 없애게 하자. 그러면 공경장성을 우리가 모두 할 수 있다. 고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만정의 신분해방 운동 관련돼서 이제 사료 내용을 파악을 해주시고, 요 사료도 이제 뭐 수능이라든지 한능검에서 많이 나오니까 언젠가는 인고에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사료 내용도 찾아서 보세요. 예.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한 통 넘어갈게요. 자, 명종, 신종 때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밀란은 모두 진압되고 그 최충원은 강력한 독재 정치로 무신 정권이 안정돼서 그 기세는 꺾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무신 정권의 밀란은 역사적 의의가 결국 적지 않은데 역사적 의의가 쭉 나오죠. 무신 정권은 이들 밀란의 평정을 전력을 기울인 한편 농민에 의한 시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죠. 왜냐하면 계속 이제 농민에 의한 시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반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의 조치를 보면 정부는 난민을 의무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서 시키기 위해 건농을 하고 농사를 건장하고 그다음 빼앗긴 그 토지를 돌려줘 조부를 감면하게 했다. 자, 이런 것은 최충원의 시무십조에도 나와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민과 천민의 반란이 신분사회 변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다. 그 다음에 무신 정권기의 밀란은 귀족 중심 엄격한 신분사회를 탈피하여 새로운 사회체를 넘어가는 원동력이 됐으며 고조사의 커다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무신 정권 기반으로 해서 이게 고조사회가 정기 후기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온 게 이런 것도 이제 들고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밀란 발생이나 이런 것도 신분의 방법. 자, 그러면 그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19세 내용에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357페이지 펴보세요. 자, 356페이지 보면 이제 무신날 이전에부터 기층의 항쟁이 있었죠. 요거는 이제 각자 보시고 이제 집권 초기에 이제 밀란을 좀 볼게요. 자, 무인 정권 수립 후에 이제 사회경제적인 어떤 개혁이 소홀돼서 이제 부세 수탈이 가혹하게 하면서 세정이 문란해지고 그다음에 단 한편 신분 의식이 와해되면서 기층의 항쟁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죠. 그래서 무신 초기의 밀란의 원인을 쓰라고 하면 정치적 요인도 있겠지만 사회경제 요인도 이런 것도 쓰시면 되겠죠. 예, 두 가지. 그래서 주로 이제 무인 집권기 초기 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많이 있는데 서북 창주, 성주, 철주 이런 것들 항쟁들, 공주 명학소에 망이 망소에 난 전주 군인들 간노 항쟁들 이렇게 있는데 이 지도가 있을 거예요 여기. 예. 지도가 지금 이게 복사한 거라서 뚜렷하지 않거든요. 예. 한번 나중에 이제 그 찾아보세요. 뭐 교과서에도 나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서북 쪽의 밀려는 서적은 수령의 탄압과 주구의 반발이 일어났는데 그 영향이 전국으로 퍼졌다. 그래서 명종 6년 6월에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 망소 등이 무리를 불러 모아서 수도 상행 병무회사라고 이제 일구고 공주를 공격에 함락시켰고 지금 명학소는 지금 대전 탐방도 일대, 유성구 일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때 탄소라는 걸 볼 때 요때 이제 뭐냐면 먹 같은 거 이게 뭐라고 하죠? 숲 같은 걸 생산을 한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처음에는 이제 그 지우였던 최원보가 낭장 박광수를 보내서 달렸으나 망이가 따르지 않으니까 이때 이제 군대를 보냈다. 여기 빠져있네. 원래는 군대를 보냈다가 이제 뭐냐면 실패를 했고 그리고 이제 달렸다가 이제 실패했고 그냥 군대를 보냈어요. 예, 요 군대 보낸 얘기가 빠져 있어요. 하여튼 이에 망이의 고향인 명학수를 승격하고 충성원을 삼고
내원수 양성탕을 영, 내시 김용신을 위로 삼아 침묵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토벌 작전에서 나중에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위에 이제 조이총단이 진압하고 나서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다시 이제 토벌 작전을 해갖고 망이들을 잡아서 이제 항쟁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의미가 있죠. 밑에. 그래서 명학소민의 봉기는 소민들이 주도해서 토지로부터 이탈 유망 농민층이 끌어들여 주변의 여러 군현을 연결하면서 충통도 일대 큰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결국 정부에 진압되었다. 자, 그 결과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주에서는 농민 출신인 주영군의 보성 정용과 간로 승려가 합세해서 항쟁을 했고,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명종 2년에 20년에는 정원의 동경에서 농민 항쟁이 있었죠. 어. 그 다음에 명종 23년에는 김사민의 인도대가 운문산을 들어가 운골했고요. 이들은 호심이 이끄는 초전의 항쟁국과 연합해서 공동전선을 구축해서 경주 부근의 여러 곳을 공격했다. 그렇지만 밀양 싸움에서 패해서 이제 진압당했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옆에 그림을 좀 보세요. 위치 좀 확인해 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제 밑에 잠깐 읽어보면 경상도 일대 일어난 김삼인의 등이 일어났고 그밖에 최충원의 산업이 만적이 나뉘었고 밀란 가운데 신라 백제 고구려 부흥운동을 포함한 고려 정부를 부정한 일도 있었다.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예. 이게 예전에 어, 시험 문제 나왔어. 기출에. 모에 입각한 국부셈의 구특강에 있죠. 이거는 구특강에 일통 삼한의식 구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통 삼한의식을 하는데 대표적인 신라 부흥운동과 관련된 것은 이제 여기 어디야 여기 지도에 안 나있네. 예. 여기 있는 이제 경주 지역에 있는 반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백제 부흥운동은 당양 지역에 일어났어요. 이영량의 그 형제들이 일어난 게 백제 부흥운동이야. 그다음에 여기 최강수가 있죠. 최강수가 일으킨다는 이제 뭐냐면 고구려 부흥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구려. 그래서 삼국 부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때 일통사망 의식은 언제 해체됐냐? 이거는 이제 원나라가 공격해줘서 원나라 그 친위기적 몽골족 친위기 때 이제 없어지게 돼. 왜냐하면 이제 외부에 적이 쳐도니까 내부에 이제 분열이나 다툼을 그만두고 내부의 응징력이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통사망 의식이 청산이 돼요. 그래서 원나라 친위기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는 하나의 민족, 동포다라는 민족의식이 형성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사만으로 분류돼 있잖아요. 그러면 민족의식 하나 합치면 그 상징적 인물이 필요하죠. 사만 이전에 존재를 찾다 보니까 누가 부각이 되냐면 평양에서 지금 구조로 내려왔던 당군이라는 존재가 부각이 돼요. 고전을 세웠던.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삼국유사에서 당군을 기록을 한 거야.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무인 정권 때는 일동 사망의식이 계속 좀 나와 있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삼국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지도와 함께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거 파악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최씨 정권 때 보죠. 최씨 정권은 이제 이임이 제고하고 했지만 집권 이후, 그러니까 주로 최씨 정권 초기 때죠. 초기 때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일어나요. 그 후기 때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진압되면서 이제 어, 일어나지 않지만, 자, 그 내용을 보면, 자, 대표적 형제는 이제 최초의 이제 산호인 만적의 분기고요. 신종 5년에 동경에서 밀란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최충원은 해유나 무마책에 취하지 않고 강압적인 토벌 방식을 택했는데 만적은 그냥 어차피 꼬발려갖고 이제 일어나지 못했던 거고 여기 동경에서 일어난 밀란은 평상시에는 이제 뭐냐 해유도 하고 그러는데 이 동경의 밀란은 완전 진압을 해버렸어. 그 이유는 아마 이게 이 동경 경주 부분이 누구의 고향이에요? 그 전에 자기가 죽였던 이민의 어떤 정치적 기반이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계속 놔뒀다가는 자기한테 위협이 될 수 있겠다 해갖고 여기는 집중적으로 진압을 했어요. 근데 이 최충원도 밀란이 나면 다 진압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곳곳에서 이제 밀란이 나면 회유하는 곳이 더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동경 밀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병력을 병행해서 진압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민을 염두한 이민의 자녀 세력들을 이제 토벌하기 위한 것들도 뭐냐면 염두에 두고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동경 밀란에서 이제 내걸던 신라 부흥운동이죠. 자, 그 다음에 만적의 난 같은 데는 아까 지금 일곱세는 쭉 넘어가고 이거는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기층민 항쟁의 주도세력 보면 각 지역에 전개된 기층민 항쟁은 주도세력이 상당히 다양했다. 주체는 소민, 간노, 산호, 일반 농민, 승려 등 커다란 이제 차이가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대항하는 직접적인 상대도 뭐 지방 향리나 지방 간원, 승려 사원 등 다양했고요. 그들은 일부에서는 이제 뭘 내세우냐? 아, 신라 고구려 백제 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 지역내 결집을 깨하는 시도가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다양성에 의해서 각 항쟁의 주체들은 연합전선을 형성하기 쉽지 않았다. 부분적으로 연합전선이 형성된 경우도 있었죠. 김삼인과 호심의 난같이 형성과 여러 군현에 세워 떨칠 수 없진 않았지만 대부분은 일부 제한을 하면서 제한되었으며 인접한 지역의 충돌 경우가 많았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면 한계죠. 왜 인접한 지역민의 충돌이 많았냐면 지금도 지역 간의 어떤 그 갈등이 있었죠. 뭐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지금 이 지역 간의 갈등은 좀 정치적으로 좀 조장된 것도 있는데 그 당시에 사회경제적 갈등이 많아.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거죠. 고려시대 때는 조선과 달리 행정구역이 어, 나눌 때 어떤 그 신분 간의 어떤 육친적 상하관계였던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위에는 분이 주군 주연이고 그다음에 속군 소견 그다음에 항소부고 그러다 보니까 속군 소견에 살았던 사람들은 주군 주연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일종의 뭐냐면 신분적으로 낮고 좀 천대를 받았어. 그리고 심지어는 주군 주군하고 주연에게 속군 소견이 뭐 공납물이나 여러 가지 뭐 그 여러 가지 세금도 갖다 바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들 간의 갈등이 별로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 중앙 권력이 통제가 약해진 틈을 타서 뭐 봉기된 거죠. 예를 들어 기록에 보면 청도민하고 경주민 간의 싸움도 개판, 지역 간의 싸움도 있었고 거기에 또 중앙정부가 말리냐 또 병력도 파견하고 뭐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그 당시에는. 자, 그 다음에 기층민 항쟁은 체제의 동요를 가져왔다. 그래서 무인 정권은 이들의 저항의 정당성에 도전을 받았으며 나가 지배체제 전반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자, 기층민의 저항에 대해서 초기에는 무력 진압보다는 무마책 해우책을 우선했지만 최시 정권은 강경토벌을 택했다. 그래서 이제 강경토벌을 택한 게 뭐냐면 앞에서 언급한 이제 그 동경민의 반란 같은 거 있죠. 근데 주의할 것은 최시 정권 안에서도 무마책 해우책 같이 진행이 됐어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몽골에 대한 항쟁은 이제 넘어갈게요. 예, 한 통. 자, 최신왕권 확립될 때 고려는 박부는 몽고의 압박을 받아 커다란 시련을 겪게 되고 13세기 동아시아 국제정세 일대 변동이 일어났으니 이건 몽고 세계의 흥기였다. 자, 몽골공원의 유목민주였던 몽골족 등 금의 세력하에 있었는데 13세기에 총협의 태무진이 이제 징기스칸이 영웅이 나타나서 여러 부족들을 이제 통합을 해서 사방으로 정복 사업을 하죠. 그다음 두 번째 달라볼게요. 그 고려와 몽골이 처음에 접촉한 게 뭐냐면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겠죠? 1219년에 강동석의 역 때문에 여기 강동석에서 이제 있는데 이 강동석에서 왜 그 당시 고려와 몽골이 몽고가 아니라 몽골이죠. 네, 정확하게 몽골인데 네. 그래서 몽고가 예전에 잘못된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몽고는 좀 그 중국인들이 한족들이 이제 얘네들 좀 약간 무시하려고 몽고족들을 몽족의 노예라는 의미에서 몽고라고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몽골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요즘에는 몽고라고 하지 않고 몽골이라고 하죠. 몽골. 자, 하여튼 강동성에서 이제 왜 만났냐면 그게 이제 이 사연인데 그 당시 몽골군이 누굴 추구하냐면 거만족의 장당을 추구하였어요. 추구하러 이제 막 쫓아다녔는데 이 만주족에 있는 거란족이 압록강을 건너왔어. 그래서 강동성에 운고한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몽골군과 그 밑에 위성국인 동진군 이 연합을 해서 고려 영내에 들어오게 된 거죠. 왜냐 거란족도 이제 그 압록강 이남에 그 뭐냐면 강동석에 운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려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군대를 파견해서 그 당시 몽골군하고 동진군 여진족의 동진군과 그 다음에 고려군이 삼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뭐냐면 그 운구했던 거란족들 소탕을 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 고려 6년에 강동석 함락이 됐는데 자 이때 이제 몽골군들은 고려에 대해 형제 관계를 요구했어. 그래서 고려는 이를 받아들이고 몽고에 세공을 갖다 바쳤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몽골을 대할 때
예전에 이제 고령부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요나라 금나라처럼 생각한 거야. 그냥 적당히 이제 머리 좀 숙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공도 갖다 바치고 하면 그만두겠지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 몽골이 요구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 편 사신들 파견되고 그다음에 뭐 세공도 계속 여러 번 갖다 바치라고 하고 너무 요구 사항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열받은 거지. 예. 그래서 이제 1221년에 고종 8년이죠. 사신이었던 저고요라는 사람이 제규라고 했는데 보통 표기가 저구가 제규가 아니라 저구유라고 돼 있어요. 책들을 보면. 자, 이 저규가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돌아오는 길에 어, 뭐냐면 죽게 돼요. 예, 이 사람이 피살 당하죠. 압록강 부근에서. 예. 이 사람이 이제 피살 당하고 근데 이 사람이 누구한테 피살 당한지는 정확히 몰라. 밝혀지지 않았어. 예. 그러니까 피살 사건이 일어나니까 몽고는 이들 트집으로 잡아서 고조를 침입하죠. 근데 이 저교 사건이 그 1221년에 일어났는데 실제 침입은 그 1231년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야 10년 동안의 이제 기간이 있는데 왜 갑자기 10년 동안 이렇게 공백기가 있었냐면 그때 이제 쿠데타가 열리고 뭐 황제가 바뀌고 그래요. 몽골이 그 당시 국내 정세가 좀 약간 불안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자기가 잡힌 다음에 오구타이가 지급하니까 이때부터는 1차 침입이 지속이 돼요. 그래서 1차 침입부터 해갖고 총 6차 침입까지 지속이 되는데 요걸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기본 강의 시간에.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이제 보여주긴 했는데 자, 몽골이 우리나라를 공격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를 정복하는 것보다는 후방을 안정시키는 목적에서 공격한 거야. 그래서 먼저 중국을 본토를 치기 전에 이 고려가 뒤에 후방을 칠 수 있잖아 만주 쪽으로 해갖고 그러면 이걸 후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공격했기 때문에 그때 몽골군들은 대개본 주력군이 아니라 좀 이성급 부대들이에요. 이성급 부대들이나 아니면 저기 이제 동진국이라 해갖고 금나라 이제 세웠던 그 몽골족의 그 부용국이 있어요. 위성국가 이런 군대들 동원해서 공격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 몇 번의 이제 공격을 했냐면 뭐 여러 설도 있는데 큰 이제 침입은 6번의 침입이 있어요. 1차부터 해서 6차 침입까지 이렇게 있는데 1차에서 5차 침입의 특징은 뭐냐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송나라와 금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후방을 안정시키는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정복전을 펼친 게 아니라 약탈전 위주였어요. 약탈전. 그래서 힘을 좀 빼려고 그리고 이제 송나라 연결된 걸 막기 위해서 아니 그 금나라 연결된 걸 송나라 연결된 걸 막기 위해서 한 거죠. 남송과 금나라 연결하는 걸. 그래서 이제 최대 추구는 뭐냐면 여기 가을 때 와요. 이 사람들이 가을 때 와갖고 그럼 가을 때 오면 이제 들판을 버리고 이제 도망가거든. 그래서 그 당시 고조 정부는 무슨 정책을 이제 했냐면 삼성 입도 정책을 했어요. 산성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섬에 들어가고 이제 지시를 내는 거야. 그러면 별판에 가면 이제 태우지 못한 그 뭐가 있어요? 곡식들이 남아 있겠죠. 그 곡식들을 싹 해갖고 가져가. 그러다가 이제 겨울을 지내고 봄에 가요. 다시 이런 식의 이제 행태였어. 그러니까 이제 요네들은 한번 싹쓸이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 이제 얘네들은 이제 그 대처 고려정부는 이제 알게 된 거죠. 얘네들이 이제 여기를 정복할 생각이 없구나. 그래서 수도를 이제 2차 침입 이후부터는 강화도 옮기고 성과 상상 위주로 장기전으로 들어가죠. 이걸 상성 입보 정책, 입도 정책이라고 하네. 예. 상성 입보, 상성 입도 또는 해도 입보 정책이라고요. 예. 산성에 들어가거나 해도에 들어가서 방어망을 치고 싸우는 형태야. 장기전으로. 예. 자, 이런 정책들을 이제 했다. 자, 그다음에 근데 6차 침입 때부터는 좀 이제 뭐냐면 바뀌어지기 시작해. 이때부터는 이제 뭐냐면 오고타의 정복전 형태로 바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정복전은 이전부터 이제 그 몽골군이 해왔던 방식이죠. 원래는 침략 약탈전이었다 이제 정복전 바뀌잖아요. 오고타이부터. 근데 이제 6차 침입 때는 이제 이게 쿠비나이 칸 이전에 몽케칸 때요. 몽케칸 때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정복을 이제 바뀌게 된 거야 정책이. 예. 그래서 중국에서는 계속 정복전 했다가 우리는 이제 침략전 했는데 이때부터 정복전 형태로 바뀌고 장기적 지배를 하게 돼요. 이때부터는 봄에 갔다가 봄에 왔다가 가을에 그 아니 가을에 왔다가 봄에 떠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아예 장기적 주준을 내요. 심지어는 이제 농민들이 도와주죠.
또 일손도 도와주고 이때 이제 많은 또 뭐냐면 고조 정부에 실망했던 사람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고 몽골족에 또 들어가고 자 이런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대체 보면 지방에서는 이제 얘네들이 그 무인 정권들이 자기 도와주지 않고 막 뭐냐면 산성이나 해도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 장기전 버티는 소리밖에 안 하고 별관만 좀 파견해가지고 좀 군사적 조언밖에 안 해주니까 자기들은 이제 강화도에 띵까띵까 놀고 아예 그냥 투쟁보다 항복을 했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항복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쌍성 총관부라든지 동령부 있죠. 여기도 이제 반란민들이 이제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서 그 지역민들 반란을 일으켜서 원나라 정부에 갖다 바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예. 자, 그래서 이제 있다가 나중에 쿠비라이 칸이 즉위하면서 요때부터 이제 조공국 체계가 이제 확립하죠. 자, 쿠비라이가 즉위할 때 때마치 원종이 이 원종은 그 당시 이제 고종의 아들이죠. 이 사람이 세자인 시기에 쿠비나인을 가서 이제 조공을 했어요. 근데 운 좋게 그 당시에 쿠비나인 황제가 아니었거든요. 몽케칸이 죽고 나서 아리케 부케랑 그 동생하고 싸우고 있었어. 근데 아리케 부케가 그 당시에는 좀 약간 군사적이나 이렇게 어, 강세였고 쿠비나이가 좀 약간 열세였는데 이 원종이 누구한테 갔냐면 이게 의도하지 않지만 쿠비나이한테 가서 봤어요. 그래서 조우한 거죠. 우연하게 맞춘 거죠. 그래서 이 쿠비나이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동안 이제 몇 번에 걸쳐갖고 침략하지 못한 그런 뭐냐면 그 고려의 세자가 와갖고 나한테 이렇게 친조를 한단 말이야. 너무 기쁘다. 너가 원하는 게 뭐냐 했더니 그 당시 이제 그 원종이 하는 말이 우리의 그런 왕조의 생존권을 인정해주면 너희들은 나한테 책봉을 계속 바치겠다. 그래갖고 이제 약속을 했어. 이게 뭐냐면 세조 구제의 원칙이죠. 그래서 이 쿠비나인이 그 당시 세조는 쿠비나인이에요. 쿠비나인이 그 당시 원종에게 고려의 어떤 생존권, 고려 왕조의 생존권을 유지한 거야. 너네 독립국이란 거야. 대신에 너희들은 중국식 예전의 왕조처럼 조공을 갖다 바치라. 그래서 이때 쿠비나이가 이제 중국 왕조 바뀌면서 이 조공 체제를 성립을 했잖아. 때마치 그때 이제 고려가 항복을 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세조 구제의 원칙에 따라서 여기 밑에 있네요. 책통권하고 생존권을 이제 서로 교환하면서 보장을 받게 되고요. 이게 나중에 충녕왕 때 들어와서 문서 남기게 되죠. 양식이었, 구두 약속이었는데 이걸 이제 문서로 남기게 돼요. 그래서 이 문서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후에 이제 뭐냐면 몽고가 우리나라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하여튼 이제 그 내용은 나중에 좀 뒤에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한번 몽골 침입 과정들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들어와서 통론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이게 이제 몽골의 1차 침입이 시작했는데 1232년에 시작됐고 몽골 장군이었던 사리타이가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에 넘어 북계 여러 지역을 함락시키고요. 개경을 포위하게 이르는데 고려는 이제 몽골 침입에 맞서 기주에서 박서가 이 사람이 유명하죠. 끝까지 항쟁했어. 어, 그래서 이제 하니까 이제 수도를 포위되자 고려군과 하해를 청하게 되고 몽골군은 이제 서북면 지금의 이제 평양 쪽에 다돌가치를 설치하는 철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개번을 못 준다고 몽고가 계속 고려에 대해서 무리한 조공하고 이것 때문에 예전에 저고려가 죽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그 고려 군신이 분노가 고조되니까 최후가 이제 도저히 참지 못해갖고 수도를 어디로 옮겼냐면 강화도에서 아니 강화도는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겨버렸죠. 이 최후가. 그리고 저기 평양 지역에 있는 다돌가치를 다 죽여버렸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항蒙태제를 분명히 하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하죠. 그래서 이 몽골 2차 침입이 시작돼요. 자, 몽골은 2차 침입을 당해서 개경을 지나서 한강 남쪽으로 공락을 했으나 사리타이가 천인성에서 김윤호에게 사살되죠. 요 기억을 좀 해주세요. 이 김윤호는 원래 이제 승려 출신이죠, 이 사람이. 자, 그래갖고 이제 사이타를 사살했는데 기록에 보면 천인선에 싸웠어요. 천인선은 지금 부곡민이 있었던 지금 조그만 성인데 거기에서 김윤호의 지휘 아래 민병대가 싸웠다가 김윤호가 직접 죽인 건 아니고요. 화살 쏘다가 날아가는 화살에 우연찮게 사이타가 맞은 거야. 그래서 이제 죽게 되고 자, 하여튼
그래서 철군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몽골족은 자기 수장이 죽으면 철군하는 그런 습관도 있어요. 철군하죠. 근데 이제 2차 침입 때 우리나라에서 큰 손실을 본 게 뭐냐면 부인사의 그 초조대장경 있죠. 부인사에 있는 그런 초조대장경이 소실돼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만든 게 제주대장경, 다시 한번 만든 대장경, 팔만대장경을 만들죠. 그때 문화재 같은 것들이 소실됐다. 자, 그 뒤에도 이제 몽골군은 계속하여 고종 그 46년 강화 맺어질 때까지 여러 차례 침입을 해왔고요. 그래서 6번에 거쳐서 이제 침입을 해왔죠. 자, 이렇게 오랫동안 거쳐서 몽골군의 어떤 침략이 되풀이 되었지만 고려인들 끈질기 항쟁에 거쳐서 국토를 수호하게 되었고요. 강력한 방몽 정책을 이제 견지한 칠시 정권이 바다 건너 강화도에 꿋꿋이 항쟁을 지휘했고 육지에서 일반 민중의 침략군에 대응해서 용감히 싸움으로써 몽골군을 격퇴할 수 있었다. 자, 이때 이제 무신 정권의 내용을 보면 대체를 보면 좀 약간 무책임한 게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농민들하고는 산성과 해도 입보하는 정책을 했죠. 이걸 산성해도 입보 정책이라고요. 여기에서 버티라는 거지. 예.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뭘 파견하냐면 그다음 별감 같은 걸 파견해. 특별 관리를 이제 파견해. 이때 별감은 이제 특별 관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전국 각지에 있는 몽골족의 그 퇴치 사례 같은 걸 연구를 해갖고 몽골족 퇴치할 수 있는 어떤 그 군사 지도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야. 군사 지도 지휘 같은 것들을 이 정도만 도와줘. 그리고 자기의 핵심 병력이었던 도방이라든지 삼별초는 꽁꽁 숨겨놔요. 그래서 그냥 지방군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민병들이 알아서 하고 그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되게 무책임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6차 침입 때 들어와서는 에라 모르겠다. 저 새끼들 강화도에서 찡가찡가 노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생고생이냐. 차라리 몽골족에 항복하자. 이런 결론이 나와버리는 거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상성 입보 정책, 해도 입보 정책을 했고 이들은 농민은 이 기지를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농사를 지면서 싸워서 항쟁의 주체가 되었던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항공적의 변화에 초래된 커다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항저를 보수했던 최씨 정권의 붕괴였다. 예, 그래서 1258년 최희가 문신이었던 이면, 무신이었던 김희준에게 이제 그 김인우 후정, 김인우 나중에 김준호 개명되는데 김준에게 이제 뭐냐면 제거되니까 강화파 문신들의 주장에 따라 이듬해 몽골 하이가 성립돼요. 그러나 최씨 정권을 무너뜨린 문신 김준이 또 유경을 거세하고 유경은 뭐냐면 이제 최씨 정권을 무너뜨릴 때 김준과 합류했던 문인 관료예요. 문신 관료죠. 이 사람을 제거한 다음에 수습 고정보감이 돼서 그 무신 정치를 계속하고 몽고와의 강화를 이제 반대를 하니까 이때 이제 뭐냐면 고종의 이제 원종의 그 뭐냐 암시를 받은 원종의 지원을 받은 그 김준의 부하 장수인데 이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면이 김준을 죽여버려. 근데 웃기는 건 이면이 원종의 어떤 뭐냐 지시를 받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김준을 이제 살렸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뭐냐면 이면이 원종을 패한 사건이 일어나요. 예. 그래갖고 이제 누굴 세웠냐면 원종을 패하고 왕제였던 그 원종의 동생이었던 그 안경공 창을 세워. 그래서 안경공 창이 6개월 동안 망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원종은 이제 이렇게 패하는데 다행히도 원종이 패하기 전에 원종이 세자의 있던 그 충룡왕 있죠. 이 충룡왕을 누구한테 보내냐면 쿠비나이한테 보내. 그래서 이제 쿠비나이 이제 뭐냐 충룡왕은 이제 친주를 하고 자기 이제 조국 돌아오는 과정에서 압록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자기 아버지였던 원종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충룡왕은 내가 왜 거기 가냐? 못 가겠다. 그리고 다시 이제 쿠비나이한테 가서 일러 바친 거지. 이면이라는 놈이 우리 아버지를 패했다, 패시켰다. 그러니까 쿠비나이 열 받은 거지. 왜 내가 그 임명한 원종을 책봉을 해줬잖아요. 그 원종을 왜 패하냐? 신한한 놈이. 그러니까 이제 이명한테 사신 보내서 너 다시 복귀시키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렇게 헛박질 하니까 이명이 쫄아가지고 다시 복귀를 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도 최시 정권이 그 뭐냐면 뭐 몽골족의 압박 때문에 그 굴하지 않은 건 나는데 권력 기반이 좀 탄탄해졌는데
이면 정권이 그만큼 권력 기관이 탄탄하지 못한다는 거지. 원종을 패하고도 다시 복귀시킨 것 자체도 있고, 몽골족들의 압력 때문에 또 뭐냐면 또 원종을 복귀시킨 것도 보면 다 이 권력 기관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자, 하여튼 1269년에 원종이 몽골의 압력을 복귀시키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그 아들이었던 이제 이면이 죽은 다음에 이면무가 반몽 정책을 고수했으나, 이 이면무가 이 사람도 이제 체이처럼 나이가 어릴 때 즉위했어요. 나이 20살 때. 예. 자, 근데 이제 그때 국왕이 친조를 하겠다고 코비나를 차겠다는 이제 원종이 이제 떠난 거야. 그래서 이면무 입장할 때는 믿지 못하잖아요. 예. 아, 이면이 아니라 이면 때네요. 이면 때 이제 뭐냐면 원종이 쿠비나이 칸에 친조를 하겠다 떠나겠다고 하니까 이면이 어쩔 수 없이 보냈어요. 원종을. 네, 그리고 이제 그 자기 둘째 아들을 이제 뭐냐면 따라 보냈죠. 근데 쿠비나이이 이제 이면에 그 원종은 이제 오니까 원종한테 꼬치꼬치 묻고, 원종이 이년의 쿠데타를 물려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종을 보내지 않고 뭐냐면 군사를 딸려서 이제 뭐냐면 개성 쪽으로 해갖고 보냈죠. 예, 강화도도 보내지 않고. 그러니까 이면이 이걸 듣고 이제 막 끙끙 앓다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명우가 즉위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원종은 이미 쿠비나의 군대에 있고 몽골 군대에 있고 개경에 있다 보니까, 자, 이명우하고 그 개경에 있는 원종의 정부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간들은 누구 입장을 따르겠어요? 당연히 정통성 있는 원종을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국왕이 몽고에 세웠고 몽고에서 귀국하니까 그 당시 이제 강화도에 있는 개경 관리들이, 아니 뭐냐면 강화도에 있는 관리들이 다 개경 쪽으로 도망을 나온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내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명우가 죽고, 결국에는 무신 정권이 몰락을 하게 되는 거야.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항몽이 끝나게 되고요. 자, 이제 고려는 왕정을 복구하고 개경을 한도했지만 아직 몽고에 대한 반항은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 무신 정권기에 무력 기반했던 항몽적인 선조였던 삼돌초가 개경 한도에 반대하고 반란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1270년 원종이 출육 명령이 내리자 개경 한도가 곧 몽고에 대한 항복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서 배준손이 이끄는 이 삼별초가 강화도에 승하온 온을 다시 왕으로 옹립하고 몽고 세력의 등을 업은 원종의 개경적 반기를 들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진도에서 이제 나라를 세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 고려 첩장이라는 곳이 나와요. 그래서 고려 첩장 불심 조조라는 그 문서에서 이런 사실들을 볼 수가 있어. 고려서에 나와 있지만 이 고려 첩장 불심 조조에서 이런 이제 두 개의 이제 강화도 두 개에 있는 고려 정부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두 개의 고려 정부는 하나는 몽골족이 항복한 개경 정부, 그러니까 원종의 정부죠. 그다음 두 번째는 진도 내려온 또 개경 정부. 이건 승하온이 이제 통치했던 곳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고려초자 불신조조에 남아 있는데, 요게 이제 기출문제 나왔어요. 요걸 좀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주에 잠깐 나와 있는데, 삼벌군이 1271년 진도에 있을 때 일본의 협조를 요청한 외교 문서, 이걸 첩장이라고 하죠. 자, 첩장이 그 보냈던 사실이 근래 일본의 고려 첩장 고문서가 발견되면서 밝혀졌다. 근데 엄밀히 고려 첩장이 나온 게 아니라 이 고려 첩장 두 개의 그 고려 정부에서 보낸 고려 첩장을 보고 의심한 점, 약간 이제 뭐냐면 한쪽에서는 몽골족들을 막 욕을 하면서 오랑캐를 욕을 하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몽골의 연호를 사용하고 오랑캐 그 몽골족들이 상당히 위대한 나라다 뭐 이렇게 떠벌이 되잖아. 그리고 자, 이걸 보고는 좀 약간 의심스러운 거야. 그래갖고 이거 왜 얘네들이 딴 말하고 있지? 몽골에 대해 다른 인식을 갖고 있지? 그래도 그걸 비교해가지고 메모를 남겼어요. 의심스러운 것을. 그게 이제 고려첩장에 의심스러운 걸 남겼다고 해서 고려첩장 불심 조조가 된 거예요. 이 메모장이에요. 이 고려첩장이 발견된 게 아니라, 이 메모장이 발견됐는데 이게 나중에 발견되면서 이제 그 당시 개경의 강화도 정부와 그 다음에 진도의 그 진도에 있는 고려 정부의 아니, 개경에 있는 고려 정부와 진도에 있는 고려 정부의 대립 관계, 이런 걸 볼 수 있는 이제 중요한 사료가 되죠. 그러면 왜 이걸 고려첩장 불신 조조 같은 것들을 이제 그래서 보이는
내용에서 이걸 왜 보냈냐 고요첩장을. 그러면 이제 고요첩장을 보낸 이유가 있겠죠. 그때 일본은 어떤 정부였냐면 가마쿠라 막부 정부였어요. 가마쿠라 막부.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 정부인데 일단은 고조의 이제 정부, 고조 개경에 있는 정부에서 보낸 이유가 뭐냐면 개경에 있는 정부에서 보낸 이유는 그 당시 원나라가 그 당시 일본을 원정하려고 했거든요. 일본을. 그러면 일본을 원정하면 일본 원정 비용이나 이런 것들 뭐 성박 같은 것들을 누가 다 만들겠어요? 고려에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고려 정부 때는 원나라가 일본 원정하기 전에 사신을 보내서 일본이 알아서 그냥 항복하길 원했어. 네. 그래서 일본의 항복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낸 거야. 목적 자체가. 근데 말 안 들었죠. 네, 일본은.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앞에서 같은 고조 정부인데 진도에 있는 고조 정부가 왜 보냈냐? 이건 뭐냐면 그 당시 원나라와 고려 간의 연합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거야. 그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그 당시 그 게레족이죠. 게레 그 고려 정부와 개경에 있는 얘네들 입장에서는 게레 정부죠. 그다음 원나라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거죠. 자, 그래서 각기 다른 목적으로 일본의 원정을 하는 가운데서 일본의 항복을 유도하는 목적에서 개경 고조정부가 보냈고, 그 다음에 진도에 있는 고조정부는 원나라 고려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그 개경에는 고조정부와 원나라의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냈다.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고려첩장의 불신조조 그 명칭과 그 다음에 개경 정부와 진도 정부가 왜 이런 그 고려첩장을 왜 보냈는가 그 이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가마쿠라 정부의 판단은 뭐였냐? 둘 다 거부했죠. 예, 일본의 항복도 안 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그 진도에 있는 고조 정부가 또 연합하지도 않았어.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볼 때 이제 뭐냐면 이게 좀 국제 정세에 좀 어두웠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 가마쿠라 정부가. 자, 뭐 이렇게 좀 하고 자, 그래도 읽어볼게요. 자, 멀리 진도에 대해서 이제 남부지방 일대를 지배하고 넣었지만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의 토벌로 진도가 함락되자 그 일부는 김통적이 지휘하던 이제 제주도 갔죠. 그래서 계속 항쟁을 했고 결국에는 진압다고 말했죠. 자, 이때 삼별축구는 중앙으로 가는 조선을 붙잡아 세민의 공을 타치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나 진도에 있을 때 삼별초구는 왜냐하면 요때 지위가 이제 남해안 일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미와 공을 탈취하고 남부의 넓은 지방을 점령하여 몽골군을 습격하고 한때는 일본과 합력을 요구하는 외교 문서를 보내기로 했다. 이것이 이제 고려첩장이죠. 자, 몽골군과 정복의 합동 공격으로 좌절되고 말았고 이리하여 오랫동안 대몽 항쟁을 종식되고 이후 고려는 몽골의 간섭에 들어갔다. 그러면 몽골군이 고려 정부와 합동해서 개경과 고려 정부와 합동해서 왜 삼별초를 공격했어요? 삼별초가 고려 정부 개긴 것도 있겠지만 고려 정부가 항상 그 몽골에게 요청했던 게 뭐냐면 이걸 좀 진압을 해달라고 한 것도 있겠죠. 근데 몽골군 입장일 때는 정부군을 도와서 그 뭐냐면 이 삼별초를 진압을 해야지 뭘 동원할 수 있어요. 하산도나 그 전국 각지에 있는 인력들 동원해 갖고 일본을 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고려 정부를 일단 도와주고 나서 그들을 이제 진압하고 나서 그다음에 고려 정국을 좀 안정시키고 나서 뭐냐 병력을 동원해 갖고 일본을 치기 위해서 도와준 거죠. 고려도 그런 식으로 해 갖고 또 뭐냐면 몽골군에 도움을 요청을 했고요. 자, 뭐 이렇게 이제 좀 파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교과서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18페이지 펴보세요. 18페이지. 네, 요거는 넘어가는 게 낫겠네. 자, 아까 침해에 나온 고려축전 불신 조조와 관련된 내용 있죠. 자, 여기 보면 1271년에 진도에서 있던 삼별초가 보낸 외교 문서로 일본이 3년 전에 원종이 보낸 국서와 비교해서 이해가 안 되거나 불확실한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자, 그래서 몽골이 일본에 공격할 가능성과 연대 필요성, 군사적 지원을 요청을 담고 있다. 자, 요거는 이제 진도에서 보내는 고려 정부의 내용이에요. 진도. 자,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강화도에서 봉기한 삼별초는 왕족의 승하 오는 왕을 삼았다. 자, 이들은 관료와 가족을 인질로 잡고 진도 내려갔고 진도의 용장 상성에 자리 잡은 이들은 강력한 수군을 조직을 바탕으로 서남 해안의 도서 지방을 점령했고 정부의 조세 수송을 차단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주도나 이제 배중소에 장악했던 지역들 보면 다 좋은 노의 그 요충지에 있어. 요 지역들이 이제 곡창지대잖아요. 예. 그래서 여몽연합군은 진도를 함락하니까 삼별초는 김동철이 지휘하되 제주도 항파두리성이 있어요. 제주에 가보면 거기에서 옮겨서 항쟁했다가 1273년에 결국 패하였다. 여기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패배하고 여기에서 이제 그 어, 삼별초 자녀 세력들이 오키나와에 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예전에 KBS 역사 스페셜 보니까 요때 때마침 오키나와가 이제 신석기 문화에서 갑자기 청동기 철기 문화로 넘어가고 거기에 보면 고려 시대 때 어떤 그 건축 양식이나 기와 같은 게 많이 발견됐다. 때마침 이게 좀 연결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삼별초 자녀 세력들이 오키나와에 나왔다 갔다는 설도 있는데 하나 설이겠죠, 그냥.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삼별초 관련돼서 이제 살펴봤고, 대몽항쟁과 관련된 내용, 후셈 관련된 내용은 좀 또 쉬었다가 할게요. 이 부분은.